안녕하십니까. 능인중학교 김한수입니다. 일교차가 커서 아직은 겨울 옷을 안 집어넣었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중의 소설 제목 봄봄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섬진강 시인으로 유명하신 김용택 선생님을 모시고 코로나19 시대 우리들의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제17회 꿈이 있는 문의 마당 인문학 토크 콘서트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먼 길 마다하시고 대구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 제가 대학에 강연이 오셨을 때 멀리서 배웠던 기억이 참 납니다. 교사로서 그리고 문학가로서 학창시절 제 멘토와 같은 이런 분을 가까이서 뵙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선생님께서 학교에 계시다가 이렇게 현장을 떠나신 지도 제법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우리 섬진강 강가에도 봄이 완연히 돌아왔겠죠? 네. 우리 그래서 이제 그냥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연두색에서 이렇게 초록으로 건너가서 이제 초여름으로 정착이 되었죠. 네. 저는 그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 작은 마을에서 교사 생활을 오래 하다가 지금 퇴직한 지 12년 됐네요. 네, 12년. 12년 금방 갔어요. 시골에 요새는 강연이 없고 그래서 자연과 더 가까워졌고 책과 시와 더 가까워졌고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되는 편이죠. 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가 있다고 말들을 하는데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견디느냐, 어떤 공부를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겠죠. 네. 중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예전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자전거를 타고 섬진강을 한 바퀴 쭉 돌 때 그 저녁 노을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섬진강의 저녁 노을 하동 쪽에 구례 쪽, 하동 쪽, 곡성 쪽에 노을은 대단하죠. 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섬진강은 전라도, 네. 경상도 상관없이 모두를 아울러주는 그렇죠. 그런 어머니의 강으로 3개의 도, 12개의 군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흘러가죠. 네. 참 좋은 곳에 사시는 선생님 부럽기도 합니다. 제가 누가 그 달빛이 부서지는 강을 내게 주었는지 정말 늘 하루하루가 감동적인 그런 그 자연 풍광 속에 살고 있죠. 선생님,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생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이야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 사회적으로 선생님이란 직업 자체를 또 이렇게 되게 높이 보고 뵈고 싶어 하고 인기 순위 1위고 좋은 직업이죠.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학교에 근무하게 되셨는지, 선생님에게는 학교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선생이 되려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고, 제가 농고를 졸업했거든요. 근데 그때 졸업할 때 68년도, 69년도에 초등교사가 전국적으로 너무 이렇게 부족했어요. 너무 모자라서 국가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졸업한 사람들한테 시험 볼 자격을 주어서 합격이 되면 교대에서 4개월 동안 강습을 받고 선생이 되어서 나갔었죠. 그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집에서 놀고 있다가 친구들이 시험 보러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죠.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상상해보지 않았는데 초등교사가 되어서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졸업한 초등학교의 선생으로 살았었죠. 네. 선생님이 계시던 그 학교의 모습이 참 궁금한데요. 저는 실은 가봤거든요. 그 학교를 저는 가봤는데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의 모습과는 참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우리 학교의 지금 모습들은 주변에 아파트가 있고 이렇게 담이 쳐져 있고 그냥 운동장 아니면 나머지는 건물 이런 것과는 다른 건물. 이게 우리 학생들이 학교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느껴봤어요. 전혀 다르죠.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지금 살고 있는 곳이 한 22가구 정도 되는 그 강 마을이거든요. 네네. 그 마을에서 자라서 학교 갈 나이가 되면 강길, 강을 끼고 걸어서 한 40분쯤 가면 학교가 있었죠. 학교는 뭐 크지 않고 조그마한 학교인데 벚꽃이 학교 둘레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벚꽃 필 때가 되면 뭐 먼 데서 보면 이렇게 흰 구름이 둥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학교였죠.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는 교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건물이 없었죠. 전쟁이 일어나서 예. 학교가 다 불탔기 때문에 네. 그냥 그 조그마한 초가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랬죠. 그 학교가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남아있죠. 그 학교도 큰 산 밑에 섬진강 언덕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자연 속에 쏙 들어가 있죠. 그런 학교가 이 선생님께서 지금 퇴직하시기까지 계속 오래 계셨지만 일반에 있는 도시 학교들과는 참 의미가 다를 것 같습니다. 뭐 아이들의 삶이야 거의 비슷하겠지만 네. 제가 살았던 그 초등학교는 자연, 농사, 농부 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학교였죠. 그러니까 농사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또 집에 가면 농사 일을 돕는 그런 학교였죠. 근데 이제 세월이 오랫동안 지나서는 도시에 있는 학교 어린이들이나 시골에 있는 학교 어린이들이나 거의 똑같이 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그런 공부를 하게 되었죠. 제가 그만둘 무렵에는 거의 이제 도시나 농촌 어린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같은 공부를 했죠.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제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나와서 가정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님 일주일 동안 학교 안 가고 일을 돕고 하던. 그것으로 뭔 방학이라 그런 농번기 방학, 농번기 방학이라 그랬죠. 그래서 일을 도왔죠. 우리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학생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금과는 또 다른 세상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자연 속에 들어가 있는 자연을 상대로 해서 사는 삶은 그 어떤 교육의 현장보다도 정말 교육적이죠. 자연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불어넣어주고 수많은 영감을 주기 때문에 자연을 상대로 해서 사는 삶은 학교 교육 이상 또 일을 했잖아요, 그때는. 네. 그 노동을 통해서 얻는 그런 어떤 삶에 대한 학습 효과는 대단했죠. 정말로 이렇게 교과서를 통해서 활자화된 글자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대로 삶 속에서 공부를 한 거죠. 삶이 사실은 공부였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삶과 이 교육이 어느 순간 떨어져 있는 그게 조금 안타까운데 선생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인생에서 학교라는 공간의 의미 한번 이야기해 주신다면. 학교는 말 그대로 학교는 공부를 하는 것이잖아요. 공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왔던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아는 게 공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학교는 제가 근무하는 초등학교는 공부를 하는 학교였습니다. 재공부. 교육이라는 것은 늘 가르친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교육은 자기 교육이죠. 가르치면서 동시에 배운다. 그래서 교육은 사실은 자기를 가르치는 자기 공부가 되는 그런 학교예요. 그게 학교였죠. 학교란 사실은 자기 공부를 하는 것이다. 공부란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만드는 거죠. 우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는 게 공부죠. 그래서 제가 38년 동안 선생을 했는데 38년 동안에 어린이들한테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공부를 했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워서 어쩔 때는 어린이들한테 너무나 많은 걸 배워서 너무 벅찰 때가 굉장히 많았고 이 너무 벅찬 감동을
이렇게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였죠.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걸 글로 쓰기도 하고 그랬죠. 학교 이야기를 하시는데 되게 이렇게 행복해 보이시는 느낌이 보이시고 같은 교사로서 저도 나는 과연 오늘 이 교실, 이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있는가 하는 반성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 교사라는 직업을 앞으로 희망하는 친구들한테 좋은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란 일단 가정에서 부모가 행복한 삶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자기 아들, 딸에게 부모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행복의 맛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교육이잖아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근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이 어린이들에게로 넘쳐가서 어린이들 자체가 행복이 무엇인지 맛을 알게 되는 거죠. 가정과 학교 교사와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행복의 맛을 알게 해주고 맛을 보게 하는 게 교육이죠. 오늘 이 영상을 정말 우리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같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선생님 이렇게 학교에 대한 부분들, 이런 학교에 대한 행복함을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시를 가르칠 때 많이 보여주는 시가 콩 너는 죽었다 이거거든요. 그 유명한 시죠. 참 재미있고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진짜 콩 너는 죽었다 할 때 뭔가 이렇게 통통 튀는 느낌도 있으면서 어릴 적 도리깨질하던 그런 느낌도 나고요. 근데 일상에 대한 어떤 작은 현상을 놓치지 않는 그 관심이라는 그런 선생님의 시선이 참 전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이 시를 쓰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그 과정이나 또는 이 시를 쓰시면서 느꼈던 어떤 내용들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시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시가 되어서 많은 어린이들이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 시를 우리 학교 선생할 때 어린이들이 크게 시화를 그려서 벽에다가 붙여놓은 적이 있어요. 네, 그 콩너는 죽었다를. 그 시화를 박완서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에 오신 적이 있어요. 네, 한 몇 번 오셨는데 박완서 선생님이 그 시화를 보시고 저를 불러요. 아유, 선생님 이리 와보세요. 이 어린이는 정말 시를 잘 쓰네요. 커서 훌륭한 시인이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그건 제 시입니다. 그랬죠. 선생님이 굉장히 주저앉아서 웃었죠. 그 시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선생을 했기 때문에 그 강길을 걸어 다니잖아요. 네네. 걸어서 집에 퇴근을 해서 갔는데 어머니께서 마당에서 이제 그 콩을 놓고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탁탁 때리니까 이게 콩이 통통통 튀잖아요. 그래서 이제 콩이 튀어서 또르르 이렇게 저기저기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주우러 다녔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콩 하나를 보셨는 모양인데 콩이 또르르 굴러가는 걸 나도 보고 어머니도 봤어요. 근데 나는 어머니가 그 콩을 본 줄 몰랐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또르르 내가 보니까 구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콩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용태가 이제 콩 저건 죽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른 들어가서 콩 너는 죽었다를 썼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그 통통통이라는 말이라든가 어떤 죽었다라는 말이 굉장히 서로 뭐라고 할까 역동성을 이렇게 발휘해 주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아마 그걸 좋아하나 봐요. 그걸 응용해서 뭐 공 너는 죽었다, 뭐 친구 너는 죽었다, 뭐 연필 너는 죽었다, 뭐 별스럽게 이렇게 글을 써오는 걸 봤습니다. 학생들이 100일장만 되면 아직도 이렇게 단골 소재입니다. 모방시로. 엊그저께 저희 학교에서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3편이나 있더라고요. 학생들은 제가 모르는 줄 알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고 그래 잘 썼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린이들이 참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그렇대요. 지금 모든 것이 이렇게 사회 구조적으로 이렇게 크게 큰 것들을 추구하는 시절이잖아요. 이렇게 뭔가 거대한 패러다임이라든가 뭐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뭔가 포장이 되고 거대해야 되는 시절에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는 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콩 하나라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우주죠. 콩 하나가 우주고
그게 세상의 전부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의 시에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였냐면 아주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네, 생각을 많이 그렇죠. 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건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세세한 국면들입니다. 삶의 세세한 국면들. 그러니까 크고 거대하고 화려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삶을 사실은 받쳐준 것 같아도 사실은 세세하고 구체적인 것들. 풀잎에 부는 바람 한 점, 풀잎 끝에 맺혀 있는 이슬 한 방울, 풀잎과 풀잎 사이를 지나가는 나비, 이러한 세세한 자연의 현상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삶을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일상을 존중하는 삶. 일상.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 기념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어린이날이 제가 그 결혼 기념일이에요. 근데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침에 느닷없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 뭐 딸들이 아들이나 딸들이 오늘 아빠 엄마 결혼 기념일이다. 그런데 우리 안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결혼해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그걸 기념까지 하냐.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네.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살아야 되지. 내 아무렇게나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뭐 무슨 기념일에 잘하고 나서 또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날에 대해서 저는 별로 이렇게 생일이라든가 한번 태어났으면 뭐 늙어 죽을 때까지 잘 살면 되는 거, 노력해서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뭐 생일날 또 무엇을 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기념일이 아니고 일상, 구체적인 삶의 세세한 국면들을 존중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을, 사회를, 국가를, 인류를 지탱시켜주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죠.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 간에도 보면 그 같이 이렇게 시선을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들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렇죠. 같이 살고 있지만 남인 듯. 요새는 뭐 같이 살고 있지만 거의 소통이 없죠. 되게 뭐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밥 먹으면서 핸드폰 보고 있고 뭐 화장실에서도 핸드폰 보고 모든 것들이 핸드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조금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좀 그런 것들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면 좀 인간과 인간 관계가 좀 더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 아이들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삶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부모님들은 가족의 삶에 대해서 서로가 현미경을 갖다 대면서 어떤 삶을 사는지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 참 행복한 일이고. 그러니까 자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동시에 알아라는 뜻이거든요. 자연을 보호한다는 말은 자연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자연을 보호함으로써 동시에 우리 인간이 보호가 된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어릴 적 기억이 나네요. 어릴 적에 지금은 다 이렇게 샤시가 되어 있지만 시골은 다들 이렇게 문풍지로 이렇게 창호지로 되어 있는데 밤에 지나가는 사람들 발자국 소리, 개 짖는 소리, 맞아요. 달빛도 다 새어들잖아요. 눈 오는 소리도 들려요. 제가 지나쳤던 그 소리들이 실은 저를 살찌우고 저를 키웠던 것 같아요. 엄청난 상상력, 엄청난 자극, 엄청난 영감, 삶의 영감들을 주는 것이 자연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는 몸짓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손이 마음이거든요. 손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손을 잡는 순간 저는 손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손을 잡을 때 눈을 보고 손을 되게 잡을 때 이 손이 마음에서 나간다고 저는 생각하죠. 손이 마음이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손을 잡는 일이 참 줄어든 이게 어려워졌잖아요. 손 잡는 게 주먹으로 탁 치는 거잖아요. 연인들끼리도 처음 손 잡으면서부터 마음이 통하고 손 이렇게 손길이 스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이 깨지는 어떤 것이 이렇게 터득하고 얻는 놀라운 그 환희, 뭐 찬란함 같은 것들을 얻었잖아요. 그 미묘한 느낌 결국 그게 관심에서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관심이죠. 관심이 중요하죠. 우리가 여기 불교 법당 텐데 관심이야말로
세상에 대한 사랑을 얻어가는 말하자면 첫 번째 순서죠. 말하자면 얘기하자면 네. 네. 제가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제가 배우는 오늘 제가 이거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한 것만 벌써 15년째인데 네. 제가 이렇게 수업을 듣는 듯한 이런 느낌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행복감, 희열 이런 것들을 느껴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고 선생님이 저하고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선생님한테 관심을 받는 느낌 이런 걸 받으면서 제가 오늘 되게 많이 지금 가슴이 좀 뿌듯합니다.